저는 그날 새벽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잠이 잘 오지 않아 물 한 잔 마시러 일어났다가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남편의 핸드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확인하려고 집어들었는데 화면에 뜬 알림 하나가 제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새벽 4시 58분 발신자 이름은 그냥 숫자로만 저장된 번호였고 부재 중 통화 표시가 3개나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빠르게 뛰었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남편이었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가난도 건너고 병도 같이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5시에 3번씩이나 전화를 건 여자는 누구란 말인가요? 이튿날 아침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밥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숟가락을 들었고 저는 그 얼굴을 훔쳐보면서 속으로 수백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물어볼까 아니면 좀 더 지켜볼까? 괜히 말을 꺼냈다가 내가 의심 많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이미 늦어버린 건 아닐까? 그렇게 사흘을 보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밤에는 남편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제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남편 핸드폰을 몰래 들여다봤습니다. 통화 내역을 열었고 그 번호는 한 달 사이에 12번이나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밤 10시 이후에. 저는 그 순간 어떤 감정이었는지 정확히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그냥 텅 빈 느낌인지. 다리에 힘이 빠져서 소파에 그냥 주저앉았고 한동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그 이후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했고 무엇이 잘못이었으며 결국 어떤 방식으로 그 상황을 풀어나갔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곧바로 폭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혼자 끌어안고 썩어가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엔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 어느 쪽도 현명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저는 제 감정이 안정된 시점을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차오른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하면 그건 대화가 아니라 싸움이 됩니다. 시니어 부부 사이에서 한번 크게 터진 싸움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오래 상처가 남습니다. 감정의 속도는 느려졌지만 상처가 아무는 속도도 함께 느려졌으니까요. 저는 이틀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 이틀 동안 제가 한 일은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그 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남편과 저 사이에 지금 어떤 균열이 생겼는지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 균열은 어쩌면 핸드폰 속 번호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서로에게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지 않게 됐는지, 언제부터 식사 자리에서 말이 없어졌는지, 언제부터 서로 잘 자라는 인사도 생략하게 됐는지. 핸드폰 속 번호는 어쩌면 결과였고 원인은 우리 둘 사이 어딘가에 이미 쌓여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어느 저녁 남편이 텔레비전을 끄고 일어서려는 순간 잠깐만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떨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나는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우리가 오래 살았는데 막상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는 것 같아서 낯설다고. 비난 한마디 없이 그 번호 이야기도 꺼내지 않고. 남편은 처음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말이 없다가 요즘 자기도 뭔가 허전하다고 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자기가 쓸모없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옛날 직장 동료한테 가끔 전화가 오는데 그게 반갑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걸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 번호는 남편이 50년 가까이 일했던 회사의 여자 후배였습니다. 퇴직한 선배가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를 묻는 전화였던 겁니다. 남편은 그 전화를 받는 게 민망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해서 저한테 굳이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안도하는 동시에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그 전화를 받으면서 느꼈던 외로움과 허전함이 우리 부부 사이가 얼마나 말라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였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시니어 부부 사이에서 의심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주 천천히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여보겠습니다. 시니어 부부 사이에서 의심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의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내가 남편 핸드폰을 몰래 들여다봤을 때 나는 사실 남편을 믿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 자신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내가 이 나이에 버림받으면 어쩌나, 내가 이미 남편에게 매력 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내가 50년 가까이 헌신해온 이 삶이 흔들리면 나는 어떻게 되나? 그 두려움이 의심으로 둔갑한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해결도 표면만 건드리고 맙니다. 의심이 생겼을 때 상대를 추궁하는 것보다 내 안에서 무엇이 흔들리고 있는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거꾸로 합니다. 의심이 생기면 곧바로 증거를 찾으려 합니다. 핸드폰을 뒤지고 지갑을 확인하고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면 일시적으로 안심은 되지만 그 행동이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의심의 진짜 원인은 상대 핸드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큰 문제가 시작됩니다. 감시하다가 들킨 나는 도덕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서게 되고 상대는 방어적이 됩니다. 대화는 처음부터 틀어지고 진실을 알아내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저는 제 경험을 통해 이 패턴을 너무도 선명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변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의심이 생겼을 때 먼저 종이를 꺼내서 내가 무엇이 두려운지를 적어보라고요. 상대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게 두려운 건지, 아니면 내가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는 게 두려운 건지, 아니면 나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려운 건지. 그 두려움의 정체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시니어 부부 사이에는 젊은 부부와는 다른 특유의 감정 구조가 있습니다. 오래 살았다는 것은 서로를 잘 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익숙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익숙함은 편안함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무관심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남편이 오늘 기분이 어떤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기쁜지를 묻지 않게 됩니다.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모릅니다. 사람은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데 우리는 50년 전에 파악해둔 상대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계속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제 남편이 퇴직 후 그토록 허전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그날 저녁 대화를 하기 전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매일 얼굴을 보면서도 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또 슬픈 일인지 그날 이후로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익숙함이 무관심이 되지 않으려면 의도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한마디도 됩니다. 단 그 말을 하면서 상대의 눈을 보는 것, 그 대답을 끝까지 듣는 것이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오래 살수록 대화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대화의 양이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화의 깊이가 사라지는 게 문제입니다. 밥은 뭐 먹을까? 어디 아프지 않나? 자식들은 잘 지내나? 이런 말들은 대화처럼 보이지만 사실 서로의 내면을 전혀 건드리지 못합니다. 진짜 대화는 요즘 내가 무언가 공허한 것 같아, 또는 나 요즘 자꾸 예전 생각이 나, 이런 문장들로 시작됩니다. 이런 말을 꺼낼 수 있는 사이가 되어야 의심이 싹트기 전에 균열을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심이 이미 생겨버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제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물어보되 제대로 물어보라고요. 제대로 물어본다는 것은 추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요즘 나한테 뭔가 숨기는 것 같아 라는 말은 물음이 아니라 고발입니다. 상대는 그 순간부터 방어 태세를 취하게 되고 진실한 대화는 불가능해집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나 요즘 우리 사이가 조금 멀어진 것 같아서 섭섭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이렇게 내 감정을 중심에 두고 말을 꺼내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상대를 죄인의 자리에 세우지 않습니다. 나의 감정을 전달하면서 상대에게 반응할 여지를 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상대도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의심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랜 세월을 함께 산 부부 사이에서 가장 필요한 대화의 기술입니다. 더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는 것. 더 강하게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솔직하게 내 감정을 내놓는 것. 그것이 의심을 의심으로 끝내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상대 얼굴을 보는 순간 이성이 무너지고 준비해둔 말들이 전부 사라지면서 전혀 다른 말이 튀어나오는 경험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감정이 오래 쌓인 상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날 저녁 차분하게 대화를 시작했지만 남편이 직장 후배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냐고, 왜 새벽에 전화를 받냐고. 그렇게 감정이 앞서버리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저는 그때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감정이 폭발하려는 순간 딱 한 번만 숨을 고르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숨 한 번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대화인지 공격인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공격이라는 걸 느끼는 순간 그 말을 삼킵니다. 이게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습관 하나가 부부 사이에 수많은 상처를 막아줍니다. 시니어 부부에게 감정 조절이 특히 더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다투고 나서도 회복이 빠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웃으면서 넘어가기도 하고 몸이 움직이니 기분 전환도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한 번 상처받은 마음이 좀처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상처가 덜 생기도록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또 한 가지 시니어 부부 사이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존심입니다. 오래 산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삶의 뼈대처럼 굳어 있습니다. 그 자존심이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 지는 것 같고 내가 먼저 손 내밀면 약해 보이는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관계를 오랫동안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약한 게 아니라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더 단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지키려다 관계를 잇는 것보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존심을 잠깐 내려놓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것이 젊은 시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관계를 잇는 것이 얼마나 큰 손실인지를 몸으로 알게 됩니다. 친구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자기 삶으로 바빠지고 결국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제야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자존심 때문에 망가뜨리는 것은 나이 들수록 더 큰 후회로 돌아옵니다. 저는 제 주변의 시니어 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관계가 좋은 부부는 서로에게 지속적으로 작은 것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고마워, 수고했어, 덕분에 잘 먹었어. 이런 말들이 매일 오가는 부부는 큰 위기가 와도 흔들림이 덜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서로에 대한 좋은 감정이 두텁게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아무 말도 없이 사는 부부는 별것 아닌 일에도 크게 상처받습니다. 평소에 따뜻한 말을 주고받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니 조금만 이상한 낌새가 생겨도 금방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됩니다. 말이 없는 것이 편한 게 아닙니다. 말이 없는 것은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거리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어느 정도 이상 벌어지면 그 사이를 이상한 것들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오해가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새벽에 울리는 전화 한 통이 그토록 크게 느껴졌던 것도 어쩌면 우리 부부 사이의 거리가 그만큼 벌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미 벌어진 거리를 어떻게 좁혀야 할까요? 저는 이것을 한꺼번에 좁히려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랜 세월 동안 천천히 벌어진 거리는 하루아침에 좁혀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살갑게 굴거나 한꺼번에 많은 것을 표현하려 하면 오히려 어색해서 서로 불편해집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아침 밥 맛있었어. 오늘 날씨 좋네, 같이 나갈까?
이런 말 한마디가 시작입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색함을 이겨내면서 조금씩 쌓아가는 것이 결국 관계를 다시 살리는 방법입니다. 거리를 좁히는 것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입니다. 특별한 날 여행을 한번 가는 것보다 매일 저녁 함께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오늘 하루를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깊은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그 이후로 남편과 저녁을 먹고 나면 꼭 함께 앉아서 따뜻한 것을 한 잔씩 마시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거창한 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뉴스에서 이런 걸 봤어. 예전에 우리 이런 적 있었지. 그런 이야기들이 쌓이면서 우리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쌓이면서 저는 하나를 더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나처럼 외로웠다는 것을. 나만 몰랐을 뿐 그 사람도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던 겁니다. 시니어 남녀 관계에서 또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질투와 소유욕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질투심이 사라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태가 달라질 뿐입니다. 젊었을 때의 질투는 불꽃처럼 타오르다가 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 든 후의 질투는 불씨처럼 속으로 오래 타들어갑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마음속에서 계속 연기를 피우는 형태입니다. 제 지인 중에 65된 여성분이 계십니다. 남편이 동창회를 다녀온 날부터 그분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밥상을 차리는 손길이 거칠어졌으며 남편이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거나 아예 못 들은 척했습니다. 남편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상태가 2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국 남편이 먼저 두 손을 들었습니다. 나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말을 해줘야 알지 않느냐고. 그제야 그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동창회에 그 여자도 왔냐고.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고 그 웃음이 또 상처가 됐습니다. 결국 그날 밤 크게 다퉜고 2달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나는 그냥 오랜 친구들 만나고 온 것뿐인데 왜 이러냐고 했고 그분은 당신이 나를 얼마나 무심하게 대하는지 모르냐고 했습니다. 이 장면이 낯설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그분의 질투심은 남편의 동창회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남편에게 관심받지 못한다는 느낌, 내가 이 사람에게 여전히 중요한 존재인가 하는 불안감, 그것이 동창회라는 사건을 계기로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질투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표면에 보이는 원인은 빙산의 일각이고 수면 아래에는 훨씬 더 깊은 감정이 잠겨 있습니다. 그 깊은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면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동창회가 아니라 다른 사건으로 다른 날에 또 터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먼저 질투심을 느끼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질투가 생겼을 때 그것을 즉시 표현하는 것도 무작정 참는 것도 모두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즉시 표현하면 감정이 앞서서 상대를 공격하게 되고 무작정 참으면 그분처럼 2달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합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질투심이 올라오는 순간 그 감정 뒤에 있는 진짜 감정을 찾아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두려운가? 나는 지금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는가? 그것을 스스로 먼저 파악한 다음 상대에게 그 진짜 감정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나 요즘 당신이 나한테 무관심한 것 같아서 외로워. 이 한마디가 왜 그 여자랑 연락하냐는 말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효과적입니다. 전자는 나의 필요를 전달하고 후자는 상대를 피의자로 만듭니다. 이번에는 질투의 대상이 되는 입장에 있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대가 이유 없이 차갑게 굴거나 사소한 것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그것을 그냥 성격 문제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그 행동 뒤에 무언가 말하고 싶은 감정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반대로 그 신호를 읽고 먼저 다가가면 상대는 자신이 여전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느낌 하나가 관계의 온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시니어 관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래 함께 산 부부일수록 상대의 모든 시간과 공간에 자신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퇴직 이후에는 두 사람이 하루 종일 함께 있게 되면서 서로의 숨통을 조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디 가냐, 언제 오냐, 누구 만나냐. 이런 질문들이 관심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상대에게는 감시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항상 붙어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각자의 영역을 가지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관계입니다. 상대가 친구를 만나러 간다면 잘 다녀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혼자만의 취미를 갖고 싶다면 그것을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온전한 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상대가 즐겁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 저녁에는 내 옆으로 돌아온다는 믿음. 그 믿음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소유욕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랑이 아닙니다. 소유욕은 상대를 내 불안을 달래는 도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가 자유롭게 숨 쉬면서도 내 곁에 머물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차이에 맞게 관계를 가꾸어 가는 것이 신이요. 남녀 관계에서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작은 것 하나를 내어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경험을 겪으면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시니어 남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상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입니다. 우리는 오래 살면서 상대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것이 공기처럼 당연해지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더 이상 제대로 보지 않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있고, 밥을 먹으면 맞은편에 앉아 있고, 잠을 자면 같은 방에 있는 그 존재가 어느 순간부터 풍경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없는 아침을 맞이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 없이 밥상 앞에 혼자 앉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고요함이 얼마나 다른 무게를 갖는지를 느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저는 남편이 건강검진 결과로 며칠 입원했을 때 그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데 그 넓지도 않은 집이 그렇게 클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신문 넘기는 소리도, 냉장고 문 여닫는 소리도 전부 내가 내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무심하게 여겼던 그 사람의 존재가 내 일상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채우고 있었는지를. 병원에서 태어나고 돌아온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던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잠깐 서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우리가 나눈 어떤 대화보다도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관계는 결국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아닌 것으로 전달되는 것들,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절로 쌓이지는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 의식적으로 상대에게 눈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 남편과 저녁 산책을 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집 앞 골목을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걸으면서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오늘 마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저 집은 꽃을 참 잘 가꾼다. 하늘이 오늘 유난히 붉다. 어떤 날은 아무 말 없이 그냥 걷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우리를 가장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걷는 동안에는 서로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보지 않습니다. 같은 방향을 보며 걷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편하게 말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주 앉아서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이처럼 나란히 같은 방향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심이 생겼을 때는 상대를 추궁하기 전에 내 안의 두려움을 먼저 들여다보십시오. 대화를 시작할 때는 상대를 고발하는 말이 아니라 내 감정을 담은 말로 시작하십시오. 감정이 폭발하려는 순간에는 딱 한 번 숨을 고르십시오. 자존심보다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질투가 올라올 때는 그 뒤에 숨은 진짜 감정을 찾으십시오. 상대의 공간과 시간을 인정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들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관계는 한 번의 큰 고백이나 한 번의 화려한 이벤트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눈빛 하나, 작은 손길 하나가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관계는 어지간한 것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새벽 5시에 수상한 전화 한 통에도 우리 부부가 결국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해집니다. 그런데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말을 건네고 내가 먼저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두렵게 느껴지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거절당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이 나이에 이러는 게 어색하다는 느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어색함 너머에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밤 옆에 누운 사람이 내 손을 꼭 잡아주는 그 온기를. 그것 하나면 이 모든 어색함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 있어줘서 고마워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내어 보십시오. 그것이 시니어 남녀 관계에서 제가 배운 가장 크고 가장 단순한 진실입니다.